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병으로 별세한 박상천 전 민주당 고문빈소에 정치인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조문도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의 조문보다 더욱 주목받는 인물이 상가를 찾았습니다. 바로 지금 토굴에 집거하고 있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로 올라와 상가를 방문한 건데요. 지금 손학규 전 대표의 조문이 문재인 대표의 조문보다 세간의 주목을 더 받는 이유를 정치권은 잘 새겨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움직이면 세간의 주목을 받고 반기문 총장이 방한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권 예의가 나오는 현실. 이 현실은 여론이 그만큼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저마다 혁신과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변신하겠다고 야단입니다만 이런 움직임에 여론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새로운 인물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정치권은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치장해봤자 더 이상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불합리한 욕심을 버리면 지금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 보일 텐데 무소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불합리한 욕심들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될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아빠, 우리 경포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 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부산카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너무 덥죠? 예. 예, 오늘 더 덥고 내일도 만만치 않게 덥다 그러는데 예. 이거 진짜 걱정입니다. 이렇게 진짜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40도 이상 나는 나라가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연교차가 거의 40도 이상이니까. 사실은 예. 50도 가까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격이 불같이 막 급할 수밖에 없죠. 예. 자, 첫 번째 헤드라인 어떤 걸까요? 예. 빅딜 걸세입니다. 빅딜 어제 나온 예. 얘기죠. 예. 어제 휴가에서 돌아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여당이 추진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와의 빅딜을 새누리당에 제안했습니다. 예.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 외에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 19대 총선 득표율을 적용해보면 야당은 불모지인 영남에서 16석을 더 얻게 되지만 호남에서는 5석을 잃는 데 그칩니다. 그렇죠.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는 4석을 더 얻게 되지만 영남에서는 최대 20석을 여권에게 내주게 됩니다. 예. 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각 정당이 당원 외에 일반 국민까지 자유롭게 참여하는 국민 경선을 통해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공천 제도입니다. 여당은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야당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제도라며 사실상 반대해 왔습니다. 빅딜 제안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일단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전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예. 지금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예. 얘기도 있는데 예.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예. 가정 여기의 핵심은 권역별로 나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의석을 일단 정당 투표로 배분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을 거기에 추가하는 형식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계산이 의석 배분 숫자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해지죠. 그게 복잡해지는 만큼 사실 거기서 어떤 방정식을 통해서 의석수를 정할 것인가에 여야 합의도 있어야 하는데 예. 과연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게 일본식 비례대표제에다가 권역별만 갖춰가지고 우리나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만들겠다는 건지
독일식 정당명부제식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도 전 모르겠어요,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많은 사표를 또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소위 말해 지역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예. 어떤 식으로는 이것을 한번 혁파해 보자는 입장인데 사실은 지금 그 선거구 기준 확정일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과연 이 여야 정치권이 이 새로운 이 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사실 이 너무 시한이 너무 촉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야, 선거구 획정하면 그게 근데 다음 주까지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없어지는 지역구가 얼마나 많을 텐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치는 또 완성도 완패도 없는 나름대로 타협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야가 머리를 우리나라에서 맞대야 되잖아요. 완승하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예. 정치도 원래 완승 왕패도 없는데 예.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걸까요? 재수사입니다. 아하.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에 대해 부실수사, 봐주기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과연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구지검은 어제 해당 사건을 공무원 범죄전담수사부인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예. 형사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들도 투입키로 했습니다. 예. 필요하면 심의위원과 40대 피해 여성 A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먼저 심의위원과 A씨가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 강압성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예. 또 A씨가 지난달 24일 성폭행 신고 뒤 같은 달 이루어진 2차, 3차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해유나 협박, 사건 무마를 위한 시도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예. 근데 우리 심학봉 의원 물론 뭐 억울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거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중요한 건 이 정도의 무리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정치인 그것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탈당을 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예? 아 진짜 뭐 학교는 학교대로 날리고 이게. 권력에 취해서 소위 말하는 지금 이게 피해 여성이 보험 설계사인데 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여러 가지 성추문의 피해 대상들이 인턴, 골프장 캐디, 사회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 나름대로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각별한 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론도 이것이 유야무야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예. 이 점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번 헤드라인 어떤 거죠? 재벌은 오케이, 정치인은 노입니다. 사면 말씀하신 예, 거군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밝힌 강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재계 총수들을 포함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사면 대상 재벌 총수로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하나그룹 김성현 회장, LIG 넥스원 구본상 전 회장 등입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강복 70주년을 자축하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논리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왕 내수를 살리기로 한 만큼 재벌이 확실히 경기 진작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3일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따로 열어서 예. 특사 명단을 의결하고 복역 중인 총수들을 곧바로 석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번 특사에서 정치인들은 제외될 전망입니다. 예. 정치인 중 누구는 사면을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제외 이유로 전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롯데 문제 때문에 재벌 소유 구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재벌에 대한 사면에 대한 여론이 또 어떻게 될지를 정치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재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런 정도로 무시할 만큼 지금 사실은 경제 살리기가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이 무분별한 재벌 사면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나름대로의 설명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재벌을 구속하면 경제 주기가 되는 거냐 이런 의견도 사실은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죠.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빚더미 지자체입니다. 아, 빚더미. 예. 빚더미에 앉은 지방자치단체 4곳이 처음으로 예비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인천, 부산, 대구시와 예. 강원, 태백시가 그 대상입니다. 예.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이들 지자체의 올 1분기 재정 상태가 예. 주의 등급에 해당돼 각 단체에 통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주의 등급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예. 25%를 넘는 경우 내려집니다. 예. 부산은 채무 비율이 28.1%, 대구는 28.8%를 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태백시는 오투 리조트 사업으로 막대한 빚을 져 33.4%에 달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사업으로 막대한 빚을 떼안아 채무 비율이 39.9%에 달해 심각 등급인 40%에 육박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대해 분기별로 7단계로 나눠 등급을 매기는데 이번처럼 등급을 확정해서 조치를 취한 것은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예. 행정자치부는 주의를 받은 지자체에게 이달 말까지 세출 절감, 세입 확충, 채무 감축을 할 방법을 찾아 예.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근데 뭐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이 재정 문제 이게 어려운 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참 큰일이네요.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교직 장사입니다. 예. 교사 자리를 물건처럼 계획을 사고 판 사립학교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어제 교사 부정 채용을 주도한 학교법인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씨 부부를 배임 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건품을 제공하고 전교사가 된 A씨와 건품을 제공한 교사가족 B씨도 구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채용교사 15명, 면접위원으로 건품을 수수한 현직 교장, 문제를 유출한 교사, 브로커 등 21명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부부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교사 지망생들에게 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을 알려주거나 작성한 답안을 바꿔치기 하는 등의 수법으로 전교사 13명을 채용하고 그 대가로 모두 4억 8,4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예. 함께 구속된 A씨는 이들에게 7천만 원을 주고 문제와 답안을 사전에 받아 전교사가 됐습니다. 전직 교사 B씨는 아들을 교사로 채용해달라며 5천만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 다시는 재발하지 말라고 오늘 3부에서 철저히 이 문제 해부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부산 카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였습니다. 7시 27분 48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에서 교통량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2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방면, 하기 분기점부터 송내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이후로 청계천을 지나는데도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구리부터 남양주까지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이후로도 강일까지는 차간이 좁혀져 있습니다. 서부 간선도로는 안양간에 계속해서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고척교 이전부터 금천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 이전부터 목동교 통과하는 데는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난지 나들목부터 서강대교간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원효대교 지나 동작대교 사이로 30km 미만입니다. 북부 간선도로도 외가로 교통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월릉 나들목부터 구리시계 끝까지는 시속 30km 미만입니다. 교차는 동부가선도로 도심 방면 교통량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성동교 이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라일의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시한이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하지만 여야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서 접점 찾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야가 서로 다른 말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른바 빅딜을 제안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한 테이블에 올려서 같이 논의하자는 건데 여당의 반응은 좀 싸늘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여당의 입장 좀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정무특보이기도 하시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표의 제안 일단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맞바꾸자. 일단 여야 간에 예.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좀 안타까움에서 말씀하신 것이겠지만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 특히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원칙에 관한 문제이고요. 예. 이것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제도에 관한 문제이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각 당 내에서의 공천의 어떤 원칙에 관한 문제인데 이 두 개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인데 예.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함께 논의하자는 것은 나쁜 제안은 아닌데 서로 맞바꾸자라고 간다면 전혀 다른 내용을 함께 바꾸자고 한다면 그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들 사이에 충돌이 있어서 그렇게 좋은 제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표도 예전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을 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했던 것을 당신 했던 것을 우리가 받아줄 테니 이걸 받아라 이런 얘기도 좀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던 것은 지금 야당이죠. 예. 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야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좀 저희들은 약간 의외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마치 아주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인 양 들고 나와서 주장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봅니다. 근데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면 실제적으로 지역구도 타파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중소정당도 또 좀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제도긴 제도죠.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예.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표 방지거든요. 예. 그런데 사표를 방지하려면 전국 선거구에서 정당 투표를 해서 의석을 배분해야 사표가 방지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여 석인 상황에서 그것을 전국 5대 권역으로 나누면 한 개 권역에서 한 10명 정도 선출하는데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면 더 비례대표제에서 더 많은 사표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거제도를 통해서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투표는 똑같이 하는데 그것을 의석 배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했다고 해서 과연 지역 구도가 타파된 것인가? 또 투표한 유권자의 생각이나 투표 행태는 똑같은데 거기에 대고 지역 구도가 타파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투표 어떤 개수의 조작에 불과한 것이지 실상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현재 호남에서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그런 노력이라든가 또는 영남에서 김부겸 새정치연합 전 의원이 선전하는
이런 모습이 지역구도가 타파되는 것이지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의 어떤 조작을 통해서 지역구도가 타파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현실과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좀 궁금한 게 이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게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인지 아니면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딱 정해놓고서 거기에서 정당 투표로 배정하는 일본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토대로 한 한국적 변형인지 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잘. 한쪽에서는 독일식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석수 배분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지역 구도 타파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방식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런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과연 어떤 그런 지역구도 타파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좀 유리한 방식으로 의석수 배분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 그 얘기도 좀 해보죠. 오픈 프라이머리도 현역 의원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쨌든 지금 형태로 지금 이 선거법 체제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시민들은 사실상 자신이 어떤 정치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아무런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적어도 한 선거 1년 전부터는 후보자들이 자신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예비 후보 등록일이 한 선거 전 120일 정도라면 이전에는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도 다 사전 선거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시민들이 등장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길을 사실상 막아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조금 일찍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한다면 당장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한 선거제도를 개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죠. 이것과 맞물린 것이 이제 이른바 물갈이론인데, 이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야당도 지금 조국 교수를 비롯한 분들이 이 물갈이론 아주 공건하게 들고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물갈이가 필요한가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유권자가 우리가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정당에서 물갈이라는 이름으로 몇 % 이렇게 정해서 공천 탈락시키는 그런 관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유권자가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국 현역 의원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통해서 퇴진시키는 그런 선택의 길이 있는데 그 이전에 정당 내에서 물갈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의원들을 공천 탈락시키고 또 그러한 공천 탈락 과정이 결국에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물갈이론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공천 학살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썩 물갈이론 자체가 인정받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물갈이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33% 정도 된 정치 신인이 의회에 들어갔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제일 물갈이가 많이 됐던 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17대에 이미 62.5%인가 그럴 겁니다. 정치 신인 비율이요. 그리고 18대, 19대 계속하면서 50% 이상의 물갈이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물갈이 만능론은 사실 거기서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결국 그런 물갈이가
이렇게 구정물을 새로 받아들이는 그런 물갈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신하고 새로운 물갈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떤 권력을 잡은 당권을 잡은 세력이 결국에는 반대 세력을 몰아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형태의 공천학살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지를 못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새로 등장하는 어떤 정치 시민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거나 또는 그 과정이 그렇게 썩 그 훌륭한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경쟁력을 갖춘 시민이 등장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공천이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인데 얘기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롯데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롯데 그룹 문제는 그 회사 개인의 회사 지배 체제 내에서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개탄스럽고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본인들이 그 어떤 지도 체제를 구성하고 또 그 회사 전체의 어떤 지배 체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겠지만. 앞으로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한 번쯤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누가 과연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 회사가 과연 그러면 그 한국에서 거둔 기업의 수익이 어디로 어떻게 향해 갔는지 그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거대 기업이 잘 되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기업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어떤 그 국내 기업이라는 인식으로 지금까지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왔는데 저런 비합리적인 형태로 기업이 운영되어서 기업이 잘못된다면 결국 국가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합리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갖춰가고 그러한 형태의 감독과 감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여론도 이른바 자본기업의 지배구조, 소유구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이것이 언제까지나 이것을 계속 유지시킬 수도 없다 이런 게 지금 여론인 것 같은데요. 물론 점차적인 개혁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와중에 특사회의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니까 재벌그룹 총수들이 대부분 특사로 풀려난다라는 기사가 나왔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과 지금 롯데의 어떤 변형된 형태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특별사면과는 저는 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사면 문제를 다뤘을 때는 현재 그 침체 국면에 빠진 경제에서 조금이라도 뭐 기업의 투자 의욕을 한번 고취시켜보자. 그리고 경제 심리에 대해서 조금 더 회복 심리를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일반인 특별사면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인을 굳이 역차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그런 논쟁인데요. 그러나 롯데의 그 문제는 그렇게 또 해결을 하고 특별사면 문제는 또 특별사면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양이죠 이번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그렇게 썩 그 환영 분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부담을 갖고 대통령께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서 기업인 사면을 하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합리적인 그런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8월 14일 날 쉬는 날로 돼가지고 좋아하는 국민도 있고 씁쓸해하는 국민도 있는데
광복 70주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잘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청와대 정무특보시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공정위가 롯데에 정조준을 했습니다. 예, 그죠? 방금 뭐 다 말씀하셨지만 예. 언론에서 사면 초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이걸 자업자득으로 읽겠습니다. 이 신동주, 신동빈 형제의 경영권 다툼, 결국 순환 출자 구조 논란이죠. 예.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들까지 압박에 나서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롯데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기업을 지배하면서도 예.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대기업 집단 밖에 광윤사, 롯데홀딩스 이것 때문에 대기업 집단 밖에 뒀을 가능성. 그래서 이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만약에 롯데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지배한 국내 계열사가 추가로 드러나면 예. 신격호 총괄회장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 제출 역시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최대 위기다, 자업자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카카오하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1호 인터넷 은행이 되는 셈인데요. 예. 9월 말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앞두고 증권사 등 제2금융권, IT업체, 그리고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신호탄을 이 다음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쏘아 올린 겁니다. 예. 어제 그 금융 IT 업계에 따르면 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을 50%를 가진 1대 주주가 되고요. 다음 카카오는 10%, 그리고 기타 IT 업체들이 30% 지분을 가져가는 컨소시엄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예. 나머지 10% 지분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이 이제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최대 10% 지분을 소유할 수 있고 이 중 4%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어서요. 예. 다음 카카오는 우선 현행법에 맞게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에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4% 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이 개정되면 예. 그때 다시 추가로 지분을 확보한다. 뭐 이 외에도 뭐 인터파크라든지 미래에셋증권과 KT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터넷 전문은행. 통장도 없어진다고 그러더니 이제 그렇죠. 인터넷 전문은행. 예. 근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저도 사실 뭐 인터넷 은행 다 좋은데 네. 철저하게 해킹 같은 거를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강구가 되고, 해킹 기술은 끊임없이 매일 진보하는데 그렇죠. 막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속 바뀌어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한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통장도 가능합니다. 근데 비용이 좀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요.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당근 없이 채찍만 가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로 정년퇴직자가 줄어들면서 청년 고용 상황이 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공공기관부터 임금 피크제 도입 추진하고 있는데 예. 물론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현재 대체적으로 도입된 데를 보니까 대략 한 100곳 중 3곳밖에 안 돼요. 그 문제는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도입은 정년 연장에 대응해서 인건비 절감한다.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 정년 연장 이슈가 없는 공공기관에게까지 임금 피크제를 강요하는, 그러니까 이게 계획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비판받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8월 말까지 현재 3.5%에서 얼마나 더 달성할 것인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 임금 피크제라는 게 결국은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게 정부 그렇죠.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금 피크제 해당되는 연령이 바로 또 그 취업
정년기에는 자녀들을 두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자녀뻘이거든요. 예. 위조 지폐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죠.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 중 발견된 위조 지폐 2,715장.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 4.3% 늘었다고 그랬네요. 이게 이제 지난 1월달 전주에 한 금은방에서 발견된 5만 원권 2,012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예. 이게 이제 전주에 한 폭력주 직원들이 뭐 일을 저지른 건데 결국 잡혔죠. 예. 올 상반기에 발견된 위조 지폐 중에 5만 원권이 대부분이고 뭐 외국과 비교해도 예를 들어서 은행권 100만 장당 영국 같은 경우는 223장쯤 되고 유로 지역만 돼도 한 40장쯤 되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6장이에요. 100만 장당 위조 지폐 수가.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물론 일본 더 적습니다. 0.2장이라고 하니까. 예. 대부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위조 지폐가 발견된다고 하는데 워낙 우리나라 기술이 좋거든요. 방지 기술이 좋으니까 꿈도 꾸지 말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정대리 곧 출산이지? 축하해. 네 사장님. 그런데요. 아이 낳고 육아휴직 들어가면 제가 하던 일은 누가 하죠? 걱정 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뱅크가 있잖아. 대체인력뱅크는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대체인력을 추천해드리는 곳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대체인력뱅크를 검색해보세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